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이번 5회차 강의 순서는 첫 번째 향료와 향신료, 초콜릿, 두 번째 재료양과 소화 흡수, 세 번째 문제 풀기 방법 예제 두 가지, 네 번째 문제 풀이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료와 향신료입니다. 향료의 분류를 보시면 성분에 따라서 천연향, 합성향, 인조향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연향은 천연의 식물에서 추출한 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종류에는 꿀, 당밀, 코코아, 초콜릿, 분말과일, 감귤류, 바닐라 등이 있습니다. 합성향에는 천연향에 들어있는 향물질을 합성시킨 것으로서 버터의 디아세틸, 바닐라빈의 바닐린, 계피의 시나몬 알데히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조향에는 화학 성분을 조작하여 천연향과 같은 맛이 나게 만든 향을 인조향이라고 합니다.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해 보시면 첫 번째 비알코올성 향료, 굽기 과정에서 휘발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오일 형태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빵이나 과자에서 굽는 제품에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두 번째 알코올성 향료, 굽기 중 휘발성이 큰 향료로 향을 갖다가 알코올로 추출해서 뼈와는 향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굽는 동안에 증발이 되기 때문에 굽지 않는 제품에 사용을 합니다. 주로 아이스크림에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화향료, 유화제에다가 향료를 분산시켜서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분산이 잘 되고 굽기 중에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굽지 않는 제품에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 분말 향료가 있습니다. 진한 수제가 물에 혼합물에 향물질을 넣고 용해시킨 다음에 건조하여 만든 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에 사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수용성 향료가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유성의 방향 성분을 알코올, 그리세린, 물 등의 혼합력에 넣어서 만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단점은 내열성이 약하고 주 열에 의해서 증발이 잘 되고 고농도의 제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이 많은 빈가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신료 종류에서 1번 넘메그를 보시면 6도가의 금옥의 열매를 일광 건조시킨 것으로 두 개의 향신료, 즉 넘메그와 메이스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메그는 단맛의 향기가 있는 향신료입니다. 두 번째 계피입니다. 농나무과의 상록수인 계피나무의 껍질로 만든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에서 껍질로 만든 향신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이 계피로 된 것이 잘 나오니까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레가노입니다. 오레가노는 출제 빈도를 봤을 때 향신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향의 이름입니다. 자, 오레가노는 꿀포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의 잎을 건조시킨 것이며 피자 소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톡 쏘는 향기가 있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피자에 사용하는 향신료로서 필수적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레가노가 답인 향료 이름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레가노하고 일본에 있는 넘메그에는 넘메그하고 메우스가 두 개 얻는다는 거, 그다음에 계피는 껍질로 향료를 만든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술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양조주입니다. 곡물이나 과일을 원료로 하여 효모로 발효시킨 것으로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낮다. 그래서 1번 양조주, 2번 중류주, 3번 혼송주 이렇게 보시면은 끝에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농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의 농도가 높은가 낮은가를 이 술의 종류에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류주입니다. 자, 발효시킨 양조주를 중요한 것으로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높다. 세 번째 혼송주, 양조주나 중류주를 기본으로 하여 정제당을 넣고 과일 등의 추출물로 향미를 낸 것으로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높다 해서 양조주는 농도가 낮은 것으로 기억을 하시고
중류주하고 혼성주는 알코올이 한 70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높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혼성주의 일종인 리큐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리큐르라고 하는 것은 과일의 향을 갖다가 추출해서 섞어 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렌지 리큐르가 있습니다. 여러 그 회사마다 나오는 그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랑마니에르, 쿠앙트르, 큐라쇼, 트리플색. 요거는 오렌지에서 오렌지 향을 추출해 가지고 알코올 성분하고 섞어 가지고 만든 그런 리큐르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 체리 리큐르입니다. 그럼 마라스키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커피 리큐르는 깔루아. 그러니까 그 리큐르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이 위에 있는 오렌지 리큐르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힘들면은 2번하고 3번을 외우시면 됩니다. 중에서 체리 리큐르는 마라스키노, 그다음에 커피 리큐르는 깔루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것도 어렵다 그러시면은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이제 기억이 남는 게 깔루아입니다. 그러니까 깔루아가 뭐냐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스키노, 이건 색깔이 빨갛다 하고 여러분이 외우실 때 빨간색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교재를 보면서 색깔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색연필로 표시를 하면은 다음에 볼 때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 마라스키노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리큐르는 중류주를 기본으로 하여 제조한 혼성주이다. 그래서 또 혼성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혼성주나 뭐냐 하면은 양조주나 중류주를 기본으로 하여 정제당을 넣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에는 정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당밀이 들어가는 그런 당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일반 하얀 당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정제당을 넣고 과일 등의 추출물로 향미를 낸 것. 그러니까 과일에서 향을 갖다 뽑아낸 겁니다. 주로 이제 뽑아낼 때는 알코올성이나 또한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유화 성분제로 뽑아를 냅니다. 뽑아낸 걸 가지고 만든 술인데 이 술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중에서 알코올 농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 다음에 앞에서 마라스키노, 그렇지만 깔루아 이런 요 몇 개 안 되는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교재나 보시면은 양이 작습니다. 근데 이 중에 나오는 그 주로 이제 교재를 만들 때 보시면은 이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왔던 부분을 많이 할애해서 만들기 때문에, 물론 이 앞에 이제 향신료 부분하고 이 술의 부분은 아마 교재마다 많이 할애를 한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앞에 그 리큐르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농도 어떤 것이 높은 건지 어떤 것이 낮은 건지 그거를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초콜릿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초콜릿 부분도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범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초콜릿에 대한 문제는 한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간혹 어떤 데 보면 60문제 중에 초콜릿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비중이 좀 작지만은 그래도 항상 시험 문제라는 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초콜릿, 카카오 메스, 비터 초콜릿의 구성 성분입니다. 요거는 초콜릿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코아는 전체 초콜릿에서 8분의 5를 차지하고 5 나누기 8을 하게 되면은 62.5가 됩니다. 그러니까 62.5를 외우기가 힘드시니까 옆에 있는 도표처럼 그냥 코코아는 8분의 5, 그다음에 카카오버터는 8분의 3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교재 옆에다가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 놓으시면은 기억이 잘 안 잊어먹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화제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향료들이 좀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 0.2에서 0.8%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초콜릿의 종류입니다. 카카오 메스, 2번 다크 초콜릿, 3번 밀크 초콜릿, 4번 화이트 초콜릿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2번에 있는 다크 초콜릿이죠. 갈색이 나는 초콜릿.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카오 메스, 다른 성분이 포함되지 않고 카카오빈 특유의 쓴맛이 그대로 살아있다.
카카오 페이스트 또는 비터 초콜릿이라고 한다. 사실 여기에는 쓴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초콜릿이 많이 있지만은 이 원래 이제 초콜릿을 먹었던 유럽 지방에서는 초콜릿이 좀 그 코코아 비중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코코아 비중이 높으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외국도 많이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초콜릿에 이 코코아 함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입니다. 순수한 쓴맛의 카카오 메스에 설탕과 카카오버터, 레시침, 바닐라 향 등을 섞어 만든 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합을 한 거죠. 카카오 메스에다가 코코아 아주 쓴맛이 있는 데다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설탕도 넣고 그다음에 카카오버터도 또 넣고 그다음에 레시침도 넣고 바닐라 향도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밀크 초콜릿. 자, 다크 초콜릿 구성 성분에 분유를 더한 것으로 가장 부드러운 맛이 난다. 왜 다크 초콜릿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분유를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밀크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화이트 초콜릿. 색깔이 좀 하얀색입니다. 자, 코코아 고용분과 카카오 버터 중 다갈색의 코코아 고용분을 빼고 20% 이상의 함량의 카카오 버터에 설탕, 분유, 레시친, 바닐라향, 대용 유증을 넣어 만들었다. 이것은 위에 있는 다크 초콜릿에서 코코아 분말만 빼는 겁니다. 갈색이 나는 부분. 다음에 이제 커버추어 초콜릿의 특징과 사용법입니다. 커버추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초콜릿을 만들 때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동그란 몰드에 초콜릿을 녹여서 넣어서 내가 이걸 조그만 그 동그란 초콜릿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원판이 있는데 초콜릿의 원판, 이 원판을 갖다가 커버추어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대형판 초콜릿으로 카카오 버터가 35에서 40% 함량하고 있어 일정 온도에서 유동성과 점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템퍼링이라는 걸 해가지고 온도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초콜릿이에요. 또 어떤 거는 템퍼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초콜릿이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 초콜릿에 대해서 아까처럼 많이 할인을 하지 않지만은 앞에 있는 카카오 버터, 그다음에 코코아 양, 그 비율, 그다음에 이제 템퍼링이 뭔지 요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데 템퍼링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류에는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이 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초콜릿을 큰 판으로 만든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큰 판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녹여가지고 굳혀서 만드는 것이 초콜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볼륨입니다. 볼륨은 템퍼링을 하거나 저장하는 동안에 그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초콜릿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볼륨이라고 합니다. 1번 보시면 자, 템퍼링이 잘못되면 카카오 버터의 지방 볼륨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볼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뭘 잘못하면 무슨 볼륨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지방 볼륨은 템퍼링이 잘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지방 볼륨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자, 지나치게 온도가 낮거나 혹은 지나치게 습도가 높게 보관이 되면은 설탕에 의한 설탕 볼륨이 생긴다. 두 번째는 보관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말에서 온도가 높았을 때 설탕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 그 판 겉에 하얗게 보이게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슈가 볼륨, 즉 설탕 볼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템퍼링의 온도입니다. 앞에서 초콜릿을 그냥 녹여가지고 판에다 굳으면요. 이것이 잘못하면 절대 안 굳습니다. 냉동실에 들어가도 안 굳는 게 이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노란색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노란색 부분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38에서 45도씨로 좀 용해한 후에, 그러니까 판 초콜릿을 잘게 잘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양만치 계량을 한 다음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에 올려가지고 녹입니다. 그때 온도가 45도 이상이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32도에서 45도 사이로 녹인 다음에 이제 그 온도를 재봐서 45도가 되면은 내려가지고 그냥 식히는 겁니다. 식히는데 그때 식히는 온도가 27에서 29도가 됩니다.
다시 29도까지 식었다 그러면은 요 초콜릿을 다시 약간 이제 뜨거운 물에 올려가지고 30에서 32도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45도로 녹였다가 29도로 식혔다가 다시 32도로 맞춘 다음에 그 초콜릿을 가지고 몰드에다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초콜릿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굉장히 안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식으면은 아주 이쁘게 빛이 나면서 이렇게 굳게 되는 온도입니다. 이걸 갖다가 템퍼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진은 슈가볼륨하고 팻볼륨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슈가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콜릿 안에 설탕 성분이 초콜릿 표면에 녹아서 하얗게 되는 것으로 초콜릿 표면에 물이나 습기가 많으면 생기게 됩니다. 팻볼륨은 초콜릿 안에 지방 성분이 고온에 녹아서 아까 45도까지 녹인다 그랬잖아요. 처음 녹일 때. 근데 이걸 잘못해서 50도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초콜릿 안에 있는 성분이 완전히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굳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보관할 때도 이 초콜릿이 흰색이 바깥으로 나와서 흰색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슈가볼륨은 보관할 때, 그 다음에 팻볼륨은 템퍼링을 잘못할 때 생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재료 영양입니다. 재료 영양 부분은 거의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료의 그 기능에 대해서 거의 같이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그 소화 흡수 쪽에서는 주로 효소가 나오는데 효소도 아마 앞쪽에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재료 영양하고 소화 흡수는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능들 중에서 외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효소의 종류 같은 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체내 기능에 따른 영양소에 분류해서 1번 열량 영양소, 2번 구성 영양소, 3번 조절 영양소 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노란질 부분들이 있으나 노란질 칠을 한 부분, 이 노란 칠을 한 부분을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요 중에서 어느 것이 열량 영양소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입니다. 탄수화물은 아마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 그 열량을 배우셨을 거예요. 탄수화물 4kcal, 단백질 4kcal, 지방 9kcal. 요거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서 1번 보시면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발생한다. 두 번째 보면은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의해서 일일 총 열량의 55 내지 75%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2번째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런 특히 재료 영양 쪽에서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이런 질병,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한 g당 킬로칼로리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나오니까 요 질병도 한 번씩은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증,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에 대한 영양적 이해입니다. 자, 지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g당 9kcal의 열량을 내고요. 하루에 총 열량의 20%를 지방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질병에서는 마찬가지로 비만, 동맥경화증, 심혈관계 질환,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단백질의 영양적 이해입니다.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발생하고요. 하루에 10에서 20% 정도, 총 열량의 20%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에도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질병 중에 이 콰시오카하고 마라스무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처음 접하는 질병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나오는 거는 단백질이라는 거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무기질입니다. 앞에 지방,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이 중에서
이 무기질에 대한 문제가 앞에 세 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기질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기질 중에서도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칼슘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칼슘의 체내 기능은 효소의 활성화, 그다음에 혈액 운구의 필수적이고 근육 수축, 신장 박동의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유의 칼슘수를 방해하는 인자. 자,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이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시금치, 고구마, 다망색소, 그다음에 엷은 노란 채소 함유된 옥살산, 그다음에 수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하지는 않은 단어일 겁니다. 다만 이것이 뭐에 관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유에 있어 칼슘을 흡수하고 방해하는 인자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에는 비타민 D, 칼시페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기질의 결핍증과 가용증과 9번, 10번인데 이 전부 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선 그 종류만 설명을 드리고 한 두 가지의 가용증만 설명드리고 결핍증하고 9번, 10번, 9번 식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서 잘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기질의 종류에는 인, 칼슘, 요오드, 구리, 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잉증에는 요오드에 보시면은 바세도우시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동그라미 쳐가지고 어느 무기질에서 과잉됐을 때 결핍증이 있고 과잉증이 있죠. 그러니까 과잉됐을 때 생기는 병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과잉을 되면은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염소, 칼륨, 마그네슘, 코발트 이런 무기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아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타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 물에 녹는 비타민을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걸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이 수용성이냐 지용성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주로 이제 수용성은 비타민 B군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타민 P하고 니아신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비타민 P, 니아신도 또 외우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를 보면 비타민 A, D, E, K, F 이 5가지만 여러분이 외우시면은 나머지는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용성은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쭉 외우시고 그 외에는 수용성이다 하고 뭐 답이 나오게 되면은 보기를 보시면은 이 5개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F 지용성의 맨 끝에 있는 비타민 F는 즉 말해서 지방이라는 그 알파벳의 맨 앞에서 따서 F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비타민 F는 비타민에 가까운 거 아니고 원래는 그 지방에 가까운 그런 비타민입니다. 다음에 이 비타민 F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서 꼭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다음에는 소화 흡수입니다. 소화 흡수는 주로 이제 효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이제 앞에서 몇 개를 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재료에 있는 효소였었고 이제 인체에 대한 효소가 몇 개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에 있는 효소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서 좀 이해를 했겠지만은 인체에 대한 효소가 좀 나오니까 그리고 인체에 대한 그 효소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느냐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 작용 부위, 그다음에 효소명, 분비선, 기질, 생성 물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효소명을 보시면은 푸티알린이 있고 이제 타액 아밀라제가 있습니다. 아밀라제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아마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입에 있는 보통 이 아밀라제 기능 같은 거를 타액 아밀라제라고 합니다. 근데 기능은 같습니다. 우선 기질을 보시면은 전분 중에서 가열 전분은 호화 전분입니다. 한번 익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이 푸티알린이 분해를 해서 덱틴하고 메가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일 전분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한번 쌀을 열을 줘서 익힌 거죠. 그 익힌 전분을 우리가 입에 들어가면은 이 푸티알린 또한 타액 아밀라제가 분해를 해서 데티린하고 메가당을 만들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소화가 되게 쉽게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펩신, 리파제, 레닌은 단백질 분해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위액에 있는 건데 이 단백질을 분해해 가지고 이제 프로테우스, 그다음에 펩톤, 그다음에 지방산과 그리세롤,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 맨 밑에 있는 효소 중에 레닌은 효소보다는 일반적으로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굳히는, 정말 응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치즈를 만들 때 레닌을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췌장에 있는 그 효소입니다. 자,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해 가지고 프로테어스 폴리펩티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키모트립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펩톤을 폴리펩티드로 만듭니다. 그리고 엔테로키나제는 장액에 있는데 이거는 트립신을 갖다가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펩티다제, 요거는 이제 그 아미노산이 맨 나중에 이제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그 아미노산이 결합이 된 거를 이제 디펩티드라고 하고, 디펩티드가 또 많이 되면은 펩티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펩티디아제는 이 단백질을 일단 펩티드로 분해를 해요. 그리고서 펩티드를 분해해서 디펩티드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펩티디아제가 있는데 이것이 요 디펩티드를 아미노산으로 최종 단계죠. 아미노산을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사람 몸에 흡수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밀롭신, 체아밀라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입에 있는 아밀라제가 있고 또 더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췌장에 체아밀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있는 부분에 따라서 앞에 이름이 체아밀라제 이렇게 그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분하고 클리코겐 덱스트린을 갖다가 분해해서 메가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수크라제 또는 인볼타제가 있는데 이거는 자당, 우리가 먹는 하얀 설탕을 분해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타제는 일반적으로 장에 있고 메가당을 포도당으로 만드는데 근데 이 말타제가 사람 몸에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우유를 먹었을 때 분해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에 있는 장액입니다. 락타제. 일반적으로 유아에는 이 락타제가 많아서 모유를 좀 소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탑신, 그 다음에 췌장에 있는 리파제입니다. 자,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파제는 장액이 있고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자, 이렇게 그 효소하고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초콜릿, 그 다음에 향신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문제풀이를 할 때 그 어떻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두 가지의 예제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분이 이제 문제지를 받으면은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집이 있다면은 한 3번 정도는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처음 이 제과제빵을 도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제과제빵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용어를 이해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단어를 내가 알 수 있느냐, 빠르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반죽 제조 단계 중 렉다운 상태까지 믹싱하는 제품으로 적당한 것은, 자, 보기 1번 옥수수 식빵, 밤식빵, 2번 크림빵, 앙금빵, 3번 바게트 프랑스빵, 4번 햄버거빵, 잉글리시 머핀.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중에서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렉다운 상태까지 믹싱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여기서 믹싱은 이제 반죽을 하는 건데 이 렉다운 상태까지 막 그 믹싱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렉다운 반죽 상태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또한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자, 반죽이 탄성을 잃고 반짝거리며 늘어지는 반죽 상태로 믹싱볼에 묻고 탄력이 없어 늘리면 끊어지는 반죽 제조 5단계 중 5단계다. 아마 이렇게 교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처음 나온 것도 이제 맨 밑에 있는 반죽 제조 5단계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로만 봐가지고 이 문구로만 봐가지고 여러분이 렉다운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생각이 나시는가요? 아마 생각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답은 햄버거 빵하고 잉글리시 머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답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햄버거 빵은 이제 많이 아시죠? 일반적으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햄버거 빵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잉글리시 머핀은 반을 잘라 가지고 버터나 잼을 발라서 먹는 이런 제품입니다. 근데 잉글리시 머핀을 보시면은 햄버거 빵하고 이제 약간 다른 면은 있지만은 약간 윗면이 평평해요. 그렇죠? 햄버거 빵은 약간 올라왔지만은 중간에서 이 햄버거 빵하고 이 잉글리시 머핀은 일반적으로 샌드위치용 제품입니다. 샌드위치용은 빵을 갖다가 고가지고 나와서 반을 잘라서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야채라든가 충전물을 넣어서 먹는 걸 얘기를 해요. 중간에서 위주가 빵이 아니라 충전물이 위주죠. 중간에서 우리가 햄버거 빵을 먹는다 그러면은 햄버거 빵 사이에 있는 패트, 그다음에 뭐 토마토, 치즈, 오이, 피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가지고 어떠한 이제 맛의 조합을 내는 건데 이 보통 먹을 때 이제 햄버거 빵이 맛있다 맛없다고는 별로 안 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소고기가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치즈 중에서 어떤 치즈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 샌드위치용은 보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을 충전물이라고 하는데 이 충전물을 많이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물을 싸고 있는 이 빵의 두께가 높으면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먹기가 힘들게 되죠. 빵만 높으면. 그래서 빵을 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반죽을 갖다가 렉다운 상태까지를 해야 돼요. 자,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네모난 판 안에 동그란 그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몰드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햄버거 빵을 만든다고 하면은 햄버거 빵을 한 60g 정도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둥글리게 해 가지고 저기에다 다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모양이 다 똑같이 저 모양이 나오겠죠. 다만 그때 이 반죽이 조금 흘러줘야 됩니다. 퍼져야 됩니다. 반죽에 너무 힘이 있으면은 오래 놔둬도 이렇게 퍼지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얼른 생각하시기에 저 동그란 몰드 안에 햄버거 빵 반죽이 축 퍼져야 되는 게 렉다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반죽이 조금 친 다음에 흘러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잉글리시 머핀은 저런 팬에다가 햄버거 판 팬에다가 뚜껑을 덮은 겁니다. 더 이상 부풀지 못하게. 그러면 형태가 저렇게 엄반 모양이 나오게 되죠. 위에 평평하고 밑에도 평평하게. 자, 이런데도 이제 여러분이 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햄버거 빵과 잉글리시 머핀은 반죽의 흐름성을 부여하기 위해 높은 가수율과 해서 가수율은 빵 반죽을 할 때 넣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빵보다 물 갖다가 좀 더 넣어서 반죽을 좀 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높은 가수율과 오랜 믹싱을 하여 렉다운 단계의 반죽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게 지금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렉다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문제도 풀어보고 또 문제의 답의 밑에 있는 해설도 보고 그 전에 또 교재에서 믹싱 5단계 중에 5단계를 설명할 때 나온 그 부분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빵을 안 만들어 보고 지금 이 시험 문제를 접한 겁니다. 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필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거의 다는 빵을 안 만들어 보고
필기시험 찍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공부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사람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물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시면 이제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넥다운 상태의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넥다운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미싱볼에 달라붙고 빛이 나고 반죽이 늘어나고 자, 이런 거를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상태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죽을 쳐가지고 이제 거의 다 렉다운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반죽을 이렇게 잡아 당겨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힘없이 잘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미싱볼에다가 붙이면은 이렇게 화면처럼 달라붙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빛이 쭉 나올 겁니다. 이 빛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빛이 나오는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반죽이 약간 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야지만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렉다운은 이런 상태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유죄 먹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어만 봐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빵을 만드는데 계산 공식 하는 문제가 몇 개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그 계산 공식에 대한 그 풀이 과정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일반적으로는 그 계산식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시는 것 중에 이제 어려운 것이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단백질의 칼로리 계산하는 거, 지방질 칼로리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단백질, 탄수화물, 4kcal, 지방 9kcal.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빵을 배우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 교재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공식을 푸는데 빵에 대한 부분이에요. 빵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500g의 완제품 식빵 200개를 제조하려 할 때 발효 손실이 1%, 굽기 냉각 손실이 12%, 총 배합률이 180%라면 밀가루의 무게는 약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이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를. 정말서 밀가루의 무게를 물어봤는데 밀가루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밀가루에 대한 예시를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요 아주 잘 나옵니다. 비중이 높습니다. 계산식 중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베이커 퍼센트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 퍼센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풀이 공식을 보시면은 1번 총 반죽 무게, 그 다음에 그 굽기 냉각 손실량을 더한 반죽 무게, 발효 손실량을 더한 반죽 무게, 그 다음에 여기 앞에까지 구하면은 이걸 가지고 밀가루 무게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공식 중에서 위에 있는 거는 다 총 배합률의 합까지는 문제에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총 배합률의 합 180 옆에 있는 곱하기 100은 이거는 예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그냥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외워도 이게 뭐에 관계되는 공식인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잊어먹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요 반죽을 요 순서대로 한번 문제풀이하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반죽 무게는 내가 반죽을 칠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은 뭐냐면은 소비자한테 팔 빵이 500g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500g짜리 200개를 만들려고 하면은 10만 g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기 냉각 손실이 12%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빵을 구울 때 내가 어떤 빵을 만들었어요. 100g인데 이 100g을 이제 구우니까 구울 때 이제 수분이 많이 나가겠죠. 그 수분이 나가는 게 12%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지고 나오면 얼마가 돼요? 88%가 정도 되겠죠. 100g에서 88g이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굽기 전에 또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부풀려야 돼요. 이 부풀릴 때 날아가는 손실이 발효 손실 1%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할 때 빵에 있는 수분이 또 날아가요. 탄산가스도 날아가고. 그래서 이 날아가는 거를 반죽에다 다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빵을 만들어야지 이 부분이 다 날아가면은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500g이 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당 그 무게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은 두 번째, 국기 냉각 손실량을 더한 반죽 무게는 자, 10만 g 나누기 1-0.12는 자,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10만 g을 100%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100%는 1이죠. 그래서 1에서 빼기 0.12를 하게 되면은 0.88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계산하시다 보면 이 공식은 어느 정도는 외워요. 보시면은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외우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공식을 갖다가 나누기를 할 거냐, 곱하기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답을 풀어 보시면은 10만 나누기 0.88은 11만 3,636g이 나와요. 즉 앞에 10만보다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줄어들면은 틀린 거예요. 주말에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고 답이 안 늘어났네? 그럼 가만히 보시면 아마 곱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나누기를 하면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풀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에다가 이제 또 1%가 날아가는 걸 또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발효 손실량을 더한 반죽 무게는 11만 3,636 나누기 1-0.01 여기서 말하는 0.01은 위에서 얘기한 발효 손실 1%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를 더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나누기 0.99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11만 4,783이 되죠. 자, 요 수치 위에 거보다 높아졌죠. 이렇게 풀면은 높아져야 되고 다만 한 가지 이거 풀 때 발효 손실이 앞에 있고 냉각 손실이 두 번째 있습니다. 문제에서.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줘요. 왜냐하면 발효 손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굽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주는데 계산을 할 때는 지금 3번하고 2번을 바꿔서 하게 되면은 답이 틀리게 됩니다. 양이 많아지면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일단 총 반죽 무게 양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굽기 냉각 손실을 풀고 그 다음에 발효 손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11만 4,783이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반죽을 갖다가 계량을 했어요. 재료를 다 달아가지고 밀가루, 이스트, 물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반죽의 무게가 11만 4,78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드는 거예요. 네, 했는데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 밀가루는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뜬구름이죠. 이 중에서 밀가루 무게를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답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왜 답이 이렇게 답이 나오지? 또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이 베이커 퍼센트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이커 퍼센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식빵 배합표가 있고 단팥빵 배합표가 있는데요. 이 두 개 다 보시면은 이제 재료명에 강력분이 있는데 이 강력분이 이제 밀가루죠. 빵을 만드는 밀가루가 강력분이니까 이제 배합표는 이렇게 강력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난에 있는 비율을 보시면은 1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빵을 만들 때 이 배합표에서 밀가루는 항상 위에다 쓰고 표시는 항상 100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료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 문제를 낼 때 총 배합률의 합이 18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 배합표에서 맨 밑에 있는
전체적인 밀가루를 100을 기준해 가지고 나머지 재료가 들어간 걸 다 합한 거를 18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팥빵은 배합표가 합이 틀리게 되죠. 빵마다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라든가 재료의 양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총 배합률의 합은 변합니다. 제품에 따라서. 그러나 식빵을 만들 때, 우리 제과점에서 내가 식빵을 만들 때는 항상 이 배합 비율을 쓰는 거예요. 다만 뒤에 무게는 틀립니다. 양에 따라서. 주면서 이 배합 가지고 내가 빵을 4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8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1을 해서 밀가루 무게가 2,400이 되면 되죠. 근데 앞에 비율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비율대로 재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치는 달라도.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빵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 베이커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빵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밀가루를 메뉴에 쓰고 그 다음에는 항상 100이라고 쓴다, 무조건. 그 다음부터 이제 재료를 갖다가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스트를 갖다 넣겠다. 이스트를 갖다 얼마 넣냐? 그러면 밀가루가 100일 때 이 정도를 넣겠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100일 때 1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말로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 이렇게요.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true percent입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퍼센트가 이 true percent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베이커 퍼센트에서는 강력분을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true percent를 환산을 하면은 55.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배합률이 180 중에 100을 차지하는 거고, 여기서는 전체 100 중에서 55.6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퍼센트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합계도 보면은 100으로 표시가 안 돼 있고 180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쪽은 합계가 true는 100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rue는 어떤 물체를 그냥 100으로 보고 거기를 구성하는 물질이 단위당 얼마를 차지하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true 퍼센트죠.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갖다가 전체 180 중에 100이 있는데 이 100이 55.6이 되려면 어떻게 계산하는 문제는 자, 위에 있는 것처럼 밀가루 100 나누기 그 다음에 배합률의 합입니다. 180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했는데 이 100은 그냥 100 나누기 180 하면 소수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밀가루가 55.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갖다가 true 퍼센트를 한다면은 물이 62니까 62 나누기 18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34.4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면은 전체적인 빵 하나에 어느 정도가 있겠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알았어요. 그럼 무식정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로 돼 있는 거는 뭐냐면 100%에서 밀가루가 메뉴에 쓰고 무조건 수치는 100이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100이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의 그 배합표의 퍼센트가 100이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게 되면은 답이 63.768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바늘리 마세 이런 것도 없다면은 이제 답을 보시면은 답하고 가장 근사치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베이커 퍼센트라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강의할 때 나오는데 이 베이커 퍼센트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앞에 배웠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감미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당류 중 감미도가 가장 낮은 것은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유당이 앞에서 이제 배우셨잖아요. 감미도 순서를 설탕을 100으로 기준해가지고 단맛이 높으면은 감미도 숫자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으면은 감미도 숫자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앞에서 한번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당 175, 그다음에 제일 낮은 거 유당 16, 가운데 기준이 자당 100%. 요건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아밀로스는 요오드 용액에 의해 무슨 색으로 변하는가. 앞에서 제가 요거는 표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교재에 또한 문제에 색연필을 갖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밀로스는 앞에 표에서 얘기를 할 때 아마 청색으로 표시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밀로펙틴은 적자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청색이다 그러면은 물론 교재에는 검은색으로 써 있겠죠. 그 부분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잘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전분의 노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에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통적으로는 아닌 것은 또한 틀린 것이 맞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문제를 냈는가를 여러분이 이 문제 출제된 걸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대한 문제는 뭐예요? 노화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노화에 대해서 틀린 거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이 노화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설명을 많이 드렸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뭐예요? 쌀이 밥이 되는 겁니다. 쌀은 딱딱하죠. 이걸 베타 전분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물을 주고 온도를 주면은 불어나죠. 팽창이 되죠. 그리고 잘 분해가 되게끔 끊어지게끔 위에 들어가서 아밀라제 같은 성분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알파 전분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알파 전분이 된 것이 다시 베타 전분으로 되는 과정을 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수분 배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밥을 해놓은 다음에 이 밥을 갖다가 밥그릇에 놓고 깜빡 잊어먹고 한 하루 정도 밖에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굳어 있죠. 예, 그동안에 밥에 있던 수분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불어있던 밥이 수축이 됩니다. 수분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전분 입자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러면 그냥 우리 몸에 들어가도 잘 분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틀린 것 그랬으니까 노화된 전분은 소화가 잘 된다가 아니라 잘 안 된다가 되겠죠. 예. 다음에는 빵 발효에 관련되는 효소로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는 효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빵은 일반적으로 이 효소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스트가 빵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도 뭐 아까 그 무기질 또한 소화흡수 뭐 이럴 때 많이 나오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효소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효소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문제의 뜻은 뭐냐면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포도당을 말해서 단당류죠. 단당류를 분해하는 효소. 그래서 자, 아밀라제 그다음에 보시면은 아밀라제는 전분을 분해하고 말타제는 메가당을 분해하고 찌마제는 포도당하고 가당을 분해합니다. 이때 앞에 기질이 뭐냐면 자당이에요. 그러니까 자당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당이 분해되면 포도당하고 가당이 되고 이렇게 분해된 거를 이제 찌마제가 분해를 해가지고 뭐를 만드냐면은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리파제는 지방을 가스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다음 중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자, 앞에서는 아밀로스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밀로펙틴인데 보통 이제 이 아밀로스, 아밀로펙틴도 문제가 한 60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같이 나오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60문제 중에는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60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밀로스가 나오면 다른 문제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밀로스가 나왔다 그러면 아밀로펙틴이 나올 확률은 없지만은 그래도 또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이 아밀로펙틴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을 배울 때 이제 얼른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 돼요. 아밀로스는 일사결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쭉 이렇게 일렬로 돼 있는 거고
아밀로펙틴은 이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일렬로 되고 또 겹가지가 붙어서 또 이렇게 많이 분자 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른 생각하시면은 아밀로스는 약간 덜 끈적끈적하고 아밀로펙틴은 아주 많이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옥수수 전분, 찹쌀 전분, 맵쌀 전분, 감자 전분 있으면 찹쌀 전분이 되겠죠. 일반적인 찰옥수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1번이 찰옥수가 아니고 그냥 옥수수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른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에 비해서 좀 특이한 게 질소죠.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성선유는 탄소, 수소, 산소, 그다음에 질소, 그다음에 아주 미량의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질소는 여기 포함이 되지가 않죠. 다음 중 밀가루 제품의 품질에 가장 크게 주는 영향은, 자, 1번 글루텐의 함유량, 2번 빛깔, 맛, 향기, 3번 비타민 함유량, 4번 원산지. 자,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보시면은 밀가루 제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거는 뭐였었냐면요, 밀가루 질이었어요. 그렇죠? 밀가루 질, 또 밀가루의 함량. 밀가루 함량이 많고 그 밀가루의 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1번에 있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에 없는 겁니다. 반죽을 할 때 물을 먹어서 뭉친 것이 글루텐이에요. 즉 단백질의 복합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1번에 답이 이제 1번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1번에는 밀가루의 질이 돼야 돼요. 밀가루 단백질 함량.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글루텐이 단백질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이 밀가루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향료와 향신료, 그다음에 초콜릿, 재료 영양과 소화 흡수, 그다음에 문제 풀기 예제 2개, 그리고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다음 6회차 강의 순서는 제빵법 중에 빵류 제품의 분류, 그다음에 스트레트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